2014년 5월 31일 오전 8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 쪽에 있는 이민용 여행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이상한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가방을 열었다가 기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정말 끔찍하게도 남성의 상반신이 토막난 상태로 들어있었죠. 남성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어요. 50대였던 피해자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면접을 보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이미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차 번호 그리고 CCTV를 이용해 유력한 용의자였던 고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죠. 고 씨는 성매매를 주로 하던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고 씨는 성인 채팅 앱에서 만나 2014년 5월 25일 처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고 씨는 피해자에게 "님 반가워요. 비도 오고 일요일인데 뭐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 하기로 해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5월 26일 문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파주의 자동차 극장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후 5시 22분경 피해자와 고 씨는 근처 무인 모텔로 들어갔죠. 1시간 뒤쯤 피해자 혼자 모텔을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술 2병을 구입하고 5분 뒤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이후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로 돌아간 6시 42분에서 8시 13분경 사이에 고 씨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놨던 약 30cm 길이의 회칼로 목, 몸통, 등, 옆구리 등 41회 정도 찔러 살해했어요. 이미 많은 자상으로 피가 흘러나왔고 더 많은 피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이동해놨죠. 물을 틀어 하수구로 피를 흘려보냈고 대리석 바닥의 피를 닦아 없앴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일산으로 이동해 이민용 여행 가방과 전기톱을 구매합니다. 아무래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전기톱을 구매하는 일이 흔치 않았다 보니 상점 주인이 왜 전기톱을 사려고 하냐고 묻자 고 씨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핑계를 댔죠. 피해자의 카드로 전기톱과 여행 가방만 산 게 아니었어요. 숙박료를 추가 결제했고 일산의 한 귀금속 가게에 가서 300만 원어치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구매했죠. 그리고 이어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가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여러 번 사는 게 수상했던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안 사겠다며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텔로 돌아가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 윗부분을 절단했어요. 이미 피는 많이 빠진 상태였죠. 이어서 상반신 부분을 비닐로 싸고 부직포와 포장끈을 이용해서 묶은 다음 여행 가방에 넣었고 하반신 부분을 동일하게 가방에 넣어 모텔에서 퇴실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모텔방은 피해자의 카드로 산 미스트를 잔뜩 뿌렸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다고 해요. 고 씨가 모텔을 떠나고 검거되기까지 5일간 해당 객실을 이용한 손님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종업원도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죠. 물론 이후에 현장 감식에서 미세 증거 및 다량의 루미놀 반응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상반신이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5월 30일 고 씨는 시신 유기 장소를 약 10분간 배회하다가 5분간 정차했고 공장 옆 담벼락에 시신을 유기했죠. 시신 유기 장소에서 고 씨가 배회할 때는 없었던 가방이 약 1시간 뒤인 31일 오전 12시 45분경 찍힌 CCTV에는 시신이 담긴 가방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던 날 고 씨의 핸드폰에서 인천 매립지, 쓰레기, 고잔동 렌터커 쓰레기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포된 후
하반신 부분이 유기된 곳을 자백했는데 상반신을 유기하기 전날 파주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했죠. 그렇게 나머지 시신도 찾게 됩니다. 이때 핸드폰으로 파주개천, 파주산, 금충개천, 양주야산 등을 검색하기도 했어요. 고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토막을 낸 것도 그저 가방에 담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 씨는 피해자를 죽이고 전기톱으로 토막을 내고 시신이 담긴 가방을 싣고 다니면서 또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했고 범행 전 범행 장소 인근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사체 유기 장소를 미리 검색한 점, 또 강간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그리고 30cm 길이의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놨던 점, 피해자의 카드로 전기톱 및 가방, 귀금속 등을 구입한 점, 또한 상반신 부분이 발견되기 약 8시간 전에 시신 유기 장소를 배회한 점으로 보아 고 씨의 강간으로 인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년 2개월 전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고 씨의 정신 상태는 간헐적으로 신체 증상 호소 및 히스테리성 인격 특성을 보이는 상태로 성격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한 상태로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고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실실 웃으면서 얘기했고 왜 웃냐는 형사분의 말에 무서워서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죠. 자백을 받는 형사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채팅한 것도 핸드폰 명의가 도용된 거고 차도 오랫동안 쓴 적이 없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에 의한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됩니다. 고 씨의 어린 시절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우하게 자란 건 분명하다고 해요. SNS에 자신의 화려함과 고가의 명품 등을 과시했지만 교류하고 있는 친구는 없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도 성매매 남성들 뿐이었어요. 고 씨를 긴급 체포하러 거주지에 갔을 때 온갖 명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금 연체에 오피스텔 관리비도 못 내서 수도까지 다 끊긴 상태였다고 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기 과시욕이 넘치는 여자였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여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 다시 우리 주위에서 뻔뻔스럽게 살게 될 걸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 씨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건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을 위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 씨가 잡히지 않고 범행을 성공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흉악범들을 수없이 봐왔던 강력반 형사들도 원한 관계도 아닌 처음 만난 남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게다가 전기톱까지 사용해 죽인 여자는 처음이었다며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정말 좋아하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고 그 남자에게 자신의 본노를 보여주기 위해 죽였다는 카더라도 있지만 경찰들은 과시를 좋아하는 여자가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수로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고 씨 나이 65세에서 66세면 출소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 스며들게 되겠죠. 앞으로 21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가석방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그럼에도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